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큰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이 개봉한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풍부하게 이 영화의 어떤 그림 자체로나 아니면 이야기 자체로나 관객들을 사로잡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무척이나 복합적이면서도 또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까지 나누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파이아키에서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보신 분들을 전제하면서 이 영화에 관한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깊숙하게 마련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무척이나 난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틀만 세우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오늘의 제 이야기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1대1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그렇게 만들지가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수장인 대표인 스즈키 도시오 프로듀서의 말에 따르면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아침에 하는 말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 때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그러므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풍부하고도 자유로운 그런 어떤 화법의 소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매혹된 우리들 혹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무엇을 본 건가라는 어떤 정리하는 시간 혹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견해는 오로지 이 영화에 대한 제 자신의 이 영화를 사랑하는 세 가지 방식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자전적인 요소가 영화 속에 담뿍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그 전화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도쿄를 떠난 상황에서 할아버지 대저택에서 몇 년간 피해 있었던 시절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과 끝은 도쿄를 떠나서 도쿄로 귀환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영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내레이션에 따르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것은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전쟁은 태평양 전쟁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1941년도 12월에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죠. 3년째라고 했으니까 대략 1943년에서 1944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엄마가 죽게 되는 이유는 미국이 도쿄를 대공습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공습의 상황에서 병원에 있었던 어머니가 결국은 그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걸로 영화의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전쟁이 4년째 맞는 해에 그 도쿄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 마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1944년 혹은 1945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자기 동생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2년째 됐을 때 도쿄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말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947년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 속의 이야기는 대략 1944년부터 1947년도까지 3년간 도쿄에서 피해 있었던 시절에 어린 그 소년 마히토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기적으로 정확하게 미야자키 하야오랑 겹칩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마히토 사이에서는 아마 8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훨씬 더 어렸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너 살보다는 11살 나이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어맞는 그런 나이였었겠죠. 어찌됐건 실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도쿄에서 토박이로 살다가 이 대공습을 피해서 실제로 극중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시골 마을로 가게 됩니다. 소도시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스노미야라는 곳인데, 우스노미야는 도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굉장히 부유했던 자기 할아버지의 어떤 저택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3, 4년 정도 피해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버지는 영화에서 보면 제로센이라는 일본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군수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 자체가 미야자키 가문의 어떤 가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장의 그 사장은 큰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공장장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45년도면 패전의 기색이 짙었을 것이고요. 일본은 정말 전쟁의 참화에서 끔찍한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엉망의 순간조차 집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공장 때문에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전기를 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 집의 그 정원의 넓이가 1000평에서 2000평 사이였다고 합니다. 정원의 크기 자체만. 그런 상황에서 거기는 연못도 있고 심지어 정원에 폭포까지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자기의 가업으로 이루게 되는 아버지의 그 공장에서는 직원이 무려 1500명 정도였다고 하죠.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리고 무척이나 물자에 시달리게 되는데 집은 항상 풍족했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자신이 너무 좋았고 정원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지만 자라고 나니까 전쟁의 끔찍한 부분에서 자기 집은 오히려 혜택을 입었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부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영화 속에 그대로 토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그 아버지가 가방을 가져온 것을 트렁크를 열면서 그 7 할머니가 별거별거 통조림이 다 있다든지 설탕이 있다든지 야 전쟁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든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 속에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굉장한 죄책감 같은 게 담겨 있기도 하죠. 영화의 초반에 보면 사이판 전투, 그러니까 뭐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일본 입장에서 끔찍하게 패전한 전투 중에 하나죠. 사이판에서 일본 군인들이 전부 다 옥쇄 전략을 써서 전부 다 자결을 하게 되고 민간인들까지 다 죽게 되는 얘기를 굉장히 끔찍하다면서 나누는 대화가 이 영화 속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집안은 굉장히 괜찮았었던 것이죠. 이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책을 보다 보면 국내 하야오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책에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평생 시달렸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스노미야로 피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말기에 1945년도 종전하기 바로 한 달 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이 이 우스노미야조차도 폭격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불바다가 도시가 되게 되는데 이 작은 소도시가 그 상황에서 이제 물자는 풍부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버지가 트럭에다가 가족들을 태우고 이 불타는 도심을 탈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린 미야자키 하야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던 것은 중간에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제발 우리를 태워달라고 우리를 죽게 여기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 마을 사람이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중이 되어서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 여자분 좀 태워주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는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괴롭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남았다라는 것을 훗날 어른이 된 미야자키 하야오가 회고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화는 영화 속에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전체를 만들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부채의식이 어떤 것인지 죄책감이 어떤 것인지 같은 것이 영화의 면면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 자체는 엉망이 되어 있지만 자기 사업이 잘 돼서 싱글벙글인 사람이고요. 아들이 학교에서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린다라고 생각하고 복수를 다짐하지만 정작 학교에 가서는 그냥 자기가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기부금을 내면서 자기가 부자인 걸 자랑하는 것으로 그냥 끝냅니다. 실제로 때린 아이를 찾아내지도 못하죠. 그리고 나츠코인 자기 아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내를 찾아야 된다고 뭐 온갖 그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사실상 나츠코를 찾아낸 것은 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타반의 세계로부터는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영화 속에서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로부터 철저히 배제가 되는 방식으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분명히 이 미야자키 하야오를 사랑하셨겠지만 실제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버지는 엄청난 한량이었다고 하고요. 70살이 될 때까지 사실은 캬바라에서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인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버지를 회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전쟁과 아버지의 누렸던 호황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그런 아버지가 무척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를 이 모든 이야기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는 아버지를 이런 부채의식 속에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전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의 관련은 뭔가 하면 그냥 지브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수십 년간 활동하면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났던 자신의 수많은 동료들, 친구들 혹은 뭐 스승이나 아니면 자기의 제자들에 관한 그런 사람들을 캐릭터로 이 영화 속에 다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초반에 보면 나츠코가 이제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출병하는 행렬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장교가 있는데 그 장교를 보면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교 이름은 카타야마 카즈요시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카타야마 카즈요시는 이 영화의 조감독 이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키리코 같은 인물, 혹은 외가리 남자 같은 인물, 혹은 큰아라 할아버지 같은 인물들은 다 대응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스즈키 도시오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상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이야기다 라는 어떤 스즈키 도시오의 설명이 있을 텐데, 그게 이 영화가 전부라고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창작자들은 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메이션 세계에 국한하고만 한다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픽사도 그렇게 만듭니다. 픽사의 가장 대표작 뛰어난 영화 중에 하나인 업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러셀이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러셀은 픽사 스튜디오 안에 모델이 있죠. 바로 최근에 엘리멘탈의 감독이기도 했던 피터 소온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이 그 소년의 모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픽사도 픽사의 사람들을 캐릭터로 영화 속에 녹여내서 영화를 만들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그들 자신의 추억을 작품 속에서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물론 픽사의 사람들이나 지브리 스튜디오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재밌는 유머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스튜디오의 어떤 이 역사 같은 것을 영화 속에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몰라도 우리는 이 영화를 보는데 전혀 이해를 결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드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레오스 카락스의 홀리우드 모터스 같은 걸작들을 봐도 그 안에는 레오스 카락스만이 알 수 있는 자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관객들이 그런 개인적인 자전적인 내용들의 일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영화를 제대로 즐기거나 그 영화의 훌륭함을 체감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나 인터넷 고장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일본 역사에 대한 은유로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상당 부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두 가지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떠나서 이제 응거하게 되는 어떤 그 저택을 주변에 그 진짜 리얼한 세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탑안에 어떤 세계가 있겠죠. 이 둘 사이의 관계, 특히 관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이 탑안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일 텐데요. 대체 이 탑안의 세계는 뭘 가지고 만들어낸 것일까라는 생각에 대한 하나의 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한 두 가지 연원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초반부에 등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 집안에는 너무나 똑똑한 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히토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조부에 해당할 텐데요. 큰 고조부겠죠. 이 큰 고조부가 당시로선 책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탑이었다라는 어떤 한 가지 견해가 초반에 등장하죠. 근데 후반부에는 그 견해랑 상충하는 또 다른 견해가 등장합니다. 연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유신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 거대한 탑, 돌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고, 너무나 그것이 거대한 굉음 같은 게 있었고, 원래는 그 자리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탑 혹은 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못이 말라버렸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 숲이 다시 무성해지면서 탑을 에워싸게 되었고, 탑이 묻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큰할아버지가 그 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큰할아버지는 그렇게 발견된 탑에 매혹이 되어서 그 탑 주위를 건물로 에워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그 탑 주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의 패전까지 어떤 한 80여 년 정도의 세월을 압축한 세계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두 가지 시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후자의 견해가 맞다면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외부로부터 탑이 갑자기 와서 이 거대한 굉음을 일으킴으로써 일본은 별천지의 또 다른 세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탑이 떨어진 순간이 유신 직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생겼던 건 1868년도입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일본의 개항 같은 것을 아마 의미할 텐데, 일본은 그 직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막부죠. 그런 에도 막부가 수백 년 세월 동안 일본을 지배하면서 외부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서양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항을 요구하게 되죠. 통상을 요구하게 되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열어젖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양의 방식들을 차용을 해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쇄국적인 이전까지의 어떤 그런 막부의 세계를 철폐하고 왕정을 복구하고 그러면서 서양이 걸었던 근대화의 길을 그들 방식으로 걷는 거죠. 혹은 그것은 제국주의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탑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가운데 천지개벽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연이은 강제 개항과 그런 그 통상조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숲이 무성해지고 큰할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건물을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대략 메이지 유신이 있었던 1860년대에서 30년의 세월을 더하면 1890년대가 됩니다. 1890년대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을 걷던 시기가 되고요. 그때 일본이 벌였던 국제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해외의 식민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1895년도에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로부터 15년 후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이 근대사에서 해치웠던 수많은 전쟁들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병사들도 죽었겠죠. 그로 인해서 그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 탑의 세계 후반부에 그 앵무새 군단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앵무새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떤 그 집회를 여는데 그 집회는 누가 봐도 나치 집회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옆에 이제 커다랗게 깃발에 글자들이 써 있게 되는데 그 글자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슬로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비바두체라는 것인데요. 비바두체를 철자만 약간 바꾸어 놓아서 극속에서 앵무새 대왕한테 열광하는 그런 병사들이 외치거나 써 있는 어떤 풍경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비바두체라는 말에서 그 두체라는 말은 바로 이탈리아어로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파시스트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히틀러 이전에도 이미 벌써 그것을 만들어서 히틀러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바로 이탈리아의 총통이었었던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는 국민들로부터 두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고 실제로 두체라고 국민들이 불렀죠. 그러니까 친근하게 두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런 두목 만세, 비바 두체라는 것을 이 앵무새 대왕이 극중에서 살짝 바꾼 슬로건으로 사람들부터 듣게 되는 것을 영화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무새 대왕을 그 자체로 무솔리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솔리니를 포함한 혹은 히틀러를 포함한 혹은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 세계를 전화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런 파시스트들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앵무새 대왕을 은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탑은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탑은 전 세계의 곳곳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일본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혹은 전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앵무새 대왕은 그 세계의 주인인 큰할아버지한테 와서 히미가 이끌었던 그런 마히토가 금기와도 같았던 그 산시를 침범했다. 그래서 금기를 어겼다라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큰할아버지부터 권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큰할아버지는 마치 영화 속 일본의 역사에서 천황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 천황을 앞세워서 권력을 찬탈하고 가장 극악하게 일본 제국주의를 극단적으로 몰아갔던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그런 극단적인 군국주의자들, 1930년대 이후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을 패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을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토의 엄마는 이 영화의 제목을 낳기도 했던 실제로 있는 그런 원작이기도 하죠. 사실 원작하고 아무런 관련은 없는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 아들에게 주는 메모를 남기게 되고 그것이 엄마를 가장 그리워하는 발걸음으로 그를 그 세계로 이끌게 되는 어떤 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근데 그 메모를 남겼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연도까지 썼거든요. 그것은 쇼와르 표기에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서기로 바꾸게 되면 1937년도입니다. 엄마가 1937년도한테 아들에게 굉장히 그리운 그런 성장한 미래의 아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남기게 되는데 1947년도는 그러니까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해입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한 3, 4년 뒤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극단적인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일본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는 그 메모를 남기는 것이죠. 그렇게 연도까지 영화가 표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기 직전에 일본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매이면서 얼굴이 매우 흡사하게 생긴 그 두 자매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서로 반대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설명을 한다면 일본의 그런 근현대사를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이것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굉장히 군국주의에 대해서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야오의 어떤 견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견해가 이 영화에도 있죠. 그것은 바로 나츠코의 시각입니다. 나츠코는 영화 속에서 이 탑의 연원에 대해서 자기의 똑똑한 큰할아버지가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이지 유신을 비롯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찬란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 역사는 일본인들 스스로 똑똑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되죠. 외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역사가 그 시작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나츠코는 출병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터로 떠나가는 장교와 병사를 보았을 때 기꺼이 그 앞에 내려서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거의 같은 얼굴을 가진 두 명의 자매의 서로 다른 견해 자체는 사실은 그런 일본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엄마의 시각에 상당 부분 자신의 시각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제가 이 영화가 일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닐까라고 파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영화를 성장영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전적인 것들 혹은 일본의 역사를 은유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영화는 허망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당연히 또 필생의 테마 비슷하게 항상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왔던 소년이나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결국은 이 도저한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영화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영화의 시작 자체가 자다가 깨는 건데요. 공습의 어떤 그런 폭격 때문에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 있는데 특히 멀리 보니까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불타고 있죠. 아버지가 빨리 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 따라가려던 얘가 갑자기 잠못바람인 것을 눈치채고 스스로가 교복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늦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늦게 현장에 도착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빨리 하려고 했는데 늦은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그 순간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복을 갈아입는 순간으로 그 순간을 유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가 느꼈던 겁에 대해서 스스로가 약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늦게 가서 엄마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더 중요하게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불바다 속에서 엄마는 뻔히 죽어가는데 자기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엄마를 그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데 대한 근원적인 죄책감을 이 아이는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더군다나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제 병석에서 오래 8년간 누웠던 그런 폐결핵을 앓았던 엄마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것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었겠죠. 어찌됐건 이런 연장선상에서 엄마를 구해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것을 안고 이제 낙향을 하는 방식으로 초반에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 결혼하게 된 그 새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새엄마에 대한 최초의 인상은 영화에서 내레이션으로 첫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엄마가 엄마랑 똑같은 얼굴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새엄마에 대해서 자기는 매혹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엄마의 그리움을 그녀가 육체로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 어떻게 보면 그 새엄마는 자기 엄마의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엄마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들어찬 또 다른 타인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새엄마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분노 혹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이런 그 새엄마를 배척하는 마음과 새엄마를 끌어당기는 마음이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년의 어떤 모험에서의 그 심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그 묘한 감정들 속에서 탑 속으로 나츠코가 실종이 되게 되는데 그 실종된 나츠코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엄마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면적으로는 외가리가 마치 약속처럼
떡밥처럼 던졌던 너희 엄마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싶다라는 진짜 마음이죠. 그 속에서 결국은 세 가지 임무를 이 소녀는 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운 엄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새엄마인 나츠코를 구출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츠코가 낳는 아기입니다. 나츠코는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그 임신한 아기를 나츠코는 탑 안에서 낳으려고 하는데 탑 안에서 낳게 하지 않고 그 세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 그 아이를 낳도록 하는 세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임무를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제 큰할아버지로부터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의 다음 계승자로 지명이 됩니다. 근데 소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거대한 일을 떠맡는 그런 일 대신에 친구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면서 자기의 원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했던 악행들 때문입니다. 그 악행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소년의 마음을 뒤틀게 만들었고 소년이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우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 건데요. 이 소녀는 그 탑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소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친구한테 전학 첫날 그부한테 맞는 일이 있었죠. 분하기도 하고 학교가 가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오른쪽 머리를 돌로 칩니다. 자해를 하게 되는데 왜 자해를 할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봤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지금 내가 와서 마주치게 된 이 세계가 싫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해를 해서 집에 알아놓으면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해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죠. 혹은 그 세계에 대한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소녀는 엄마를 따라서 죽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이곳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죠. 그 상황에서 친구한테 맞기까지 한 상황에서 자기의 머리를 자해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속은 굉장히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있게 되고,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탑의 세계에서 소년이 최초로 했던 일은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었습니다. 펠리컨들한테 밀려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죠. 나를 배우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건데, 그때 나는 바로 죽음이었을 것이고 그쪽 세계로 넘어가서 그가 했던 최초의 행동은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힌 거죠.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아이를 젊은 키리코가 구해주는 것으로서 본격적인 모험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결국은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와 의지를 갖고 복귀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구를 거절하고 학교를 안 가기로 한 아이가 이 모든 모험을 겪은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히미 같은 친구, 외가리 남자 같은 친구, 그리고 키리코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도쿄로 복귀하게 되고 아마 추측컨대 학교로 복귀하면서 이 아이의 새로운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 아이가 자신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친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서 영화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사랑하시고 혹은 이 영화로부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랑 맥이 닿아 있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 3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힘의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이 3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